그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트 나바로하고 이제 스티븐 마이런 그쪽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지금 다 반영되는 다른 나라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이제 걷는 명목입니다. 그걸 걷어서 이제 자기들이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할 때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금리도 뭐 인하하겠죠. 아마 달러도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트럼프 관세 여파로 흔들리는 미국 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짚어보겠습니다. 김경록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자면. 평가 뭐 다 아시겠지만요. 조금 생각보다 좀 강경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요. 이제 보통 협상의 전술로 강하게 놓을 거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트 나바로하고 이제 스티븐 마이런 이 두 친구들의 둘 다 하버드 경제학 박사인데요. 그쪽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지금 다 반영되는 그런 것 같고요. 피트 나바로가 하여튼 한 이야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크라우칭 타이거라는 책에서 이러저러하나 여하튼 가장 앞으로의 미국이 상대해야 될 가장 큰 상대는 중국이 반드시 될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충돌은 못할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겨야 한다. 그게 이제 피트 나바로의 제일 책의 요점입니다. 크라우칭 타이거 책은 이미 이제 나왔으니까 다 아시는 거고 그게 이제 직접 실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고요. 스티븐 마이런 이 친구의 이제 리포트가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나왔었는데 여기 나온 것들이 이제 조금 쇼킹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 마이런 보고서의 이름이 리스트럭처링입니다.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생각, 마가라는 생각하고 비슷한데 하여튼 미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조금 취약한 상황에 있어서 중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좀 취약하기 때문에 리스트럭처링을 해서 이제 패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것들이 이제 주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마이런의 보고서가 꽤 조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야기되고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오버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저평가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막 헷갈립니다. 오버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원래 관세율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든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제 급작스럽게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너무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오버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조금 이제 협상의 전술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면서 또 시장이 또 너무 안도를 해서 또 오르고 하는 등 이제 조금 과잉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이 두 부분을 모두 조금 경계를 하면서 그 본질적인 좀 흐름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한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은 1기 행정부 때 중국하고 관세율 협상이 끝나는데 한 18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부분은 일찍 끝내고 작은 부분을 뒤에 했겠습니다만은 마찬가지 이번에도 다른 동맹국들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원스톱으로 이제 협상이 될 수는 있을 텐데요. 중국과의 협상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 같고요.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최근에 관세율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사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 데이터 실제 나오는 이제 지표는 좋아지는데 미국 시장이 최근에 한 1개월 정도 전부터 이렇게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실제 나오는 데이터하고 심리 데이터하고의 괴리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향할 것인가 부분인데 하드 데이터만 본다면은 그래도 미국 경제는 견조한 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심리 데이터 안 좋아지는 쪽으로 미국 경제가 조금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제 시장에 반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첫 번째 관세율의 이 불확실성이 여전할 거고요. 관세율은 관세율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높은 관세율을 아예 전 세계적으로 못 때릴 겁니다.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 텐데요. 그래서 관세율 자체보다 이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문제가 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침체 문제가 오게 될 거고, 이래서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소화해야 할 새로운 뉴스들이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시장이 지금 과민하게 떨어지고 과민하게 오르고 하는데요. 그 중심을 좀 잘 지키시고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의장을 좀 비판하면서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좀 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침체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 신호는 전혀 아니죠. 물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리 지표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이 정도인데요. 실제 이제 데이터로 확인된 바는 아닌 것이고, 파월은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이미 1.8인가 1.7인가 낮추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은 좀 보여준 것 같고요. 대체 이제 물가 상승률을 0.2% 포인트인가 올렸죠. 전망치를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파월의 향후 방향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시장은 뭐 이런 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한다고 파월이 뭐 임기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항복하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생각보다도 이제 그 심리 데이터를 따라서 실제 고용 데이터라든지 소비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타났을 때, 지금 막 사재기 하고 나서 이제 더 살 게 없을 테니까요. 그때 이제 뚝 떨어질 때 부분, 지금 대략 여러 증권사들 IB들 보고서를 보시면은 대략 한 40에서 한 75% 사이 정도를 이제 경기 침체 확률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런 신호가 나타난다면은 그것은 뭐 트럼프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지금 한 3번 정도 할 거라고 대충은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그런 신호가 나타나면은 이제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트럼프의 압박이라기보다는 전적으로 경제 데이터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략 뭐 지금의 행보대로 예상대로 갈 것 같고요. 다만 제일 하여튼 지금 관심이 소프트 데이터가 나쁜 것을 하드 데이터가 따라가게 되는 것, 그 부분이 하반기에 연준의 움직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40에서 75% IB들은 그렇게 본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리를 더 인하할 여지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하시죠. 상반기 말이나 아마 하반기 초부터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중 관세 정책이 막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협상 가능성이 조금씩 좀 보이더라고요.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거는 뭐 145% 갔다가 뭐 245%까지도 올랐다가 이러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세를 부과하면 아예 이제 수출 수입이 아예 안 되게 되니까요. 그 이후로는 뭐 1000%를 하든 뭘 하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관세율의 최적점은 누구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수식 계산으로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계산해서 오케이 이걸로 하자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 처절을 철저하게 이것은 이제 협상으로 결정될 부분이니까요. 거기다 이 협상이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군사 지원, 군사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협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최적점을 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서 사전적으로 정해진 공식은 없는 것이고요. 이제 높은 곳에서 던져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협상을 통해서 최적점을 찾아가는 전략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대로의 전략이라고 보시면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제 맹수가 싸울 때 서로 이제 상대방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힘이 센 쪽도 크게 다칩니다. 그건 뭐 두 나라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이전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하고 해서 싸울 때 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서로 이제 저렇게 던져놓고 사실은 트럼프는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은 관세를 올리고 계속 백도어를 열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진핑 보고 나한테 전화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요. 이제 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빨리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일기 행정부 때도 중국이라는 나라고 할 때는 그래도 한 18개월 정도가 걸린 것이고요. 지금은 더더욱이 이제 중국이 그 사이에 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오는 배터리라든지 뭐 딥시크라든지 다양한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협상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협상은 당연히 관세율은 떨어질 텐데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그렇게 빨리 된다고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방금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결말은 조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결말은 저도 잘 모르는데요. 뭐 일기 행정부 때 이제 있었던 일을 보면은 결국 이제 주변국들이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사실은 이제 더 큰 부분은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 베트남 이런 나라이겠죠. 중국이 또 우회 수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이번에 이게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이런 리스트렉처링을 스티븐 마이런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제 동맹국들 이야기는 나바로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혼자만은 이제 못 싸우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국들이 어디냐고 하면은 나바로는 피트 나바로는 명확하게 동아시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일본 등등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이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중국과 싸우기에는요. 중국도 물론 체력은 탄탄한 편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 체력을 이제 재정 적자 부분이 특히 이제 큰데 그래서 이제 주변 동맹국들과나 다른 나라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이제 걷는 명목입니다. 관세. 그걸 걷어서 이제 자기들이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할 때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스티븐 마이런의 보고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여러 나라들이 달러 보유금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는 저 친구들 달러를 자동차 한 대 살 때도 달러 찍어서 사면 되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세뇨리지 차익 그 주조 차익인 것이죠. 저 기축통화는 달러 찍어서 팔면은 실물을 살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주조 차익을 누리고 있는데 스티븐 마이런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를 가지고 세계 중앙은행처럼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른 나라들이 기축통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한테 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코스트 비용을 좀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패권 싸움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관세율은 뭐 그런 부분은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기타 다른 부분 우리나라는 뭐 LNG, 군사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할해서 결국 미국 쪽이 약간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동맹을 맺어갈 것 같고요. 뭐 미국과 중국도 뭐 마찬가지 관세율은 협상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루어질 텐데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런 부분이죠. 관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처럼 이 정도의 관세율을 때려서는 세계 경제는 당연히 깔아앉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관세율이라는 이 자체가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는 않습니다. 한 1년, 2년 단위로 볼 때는 이게 세상이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일기 때 트럼프가 관세율을 올리고 또 잠잠히 잘 성장을 했거든요. 그처럼 적정한 선에서 타입되고 나서는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이제 불확실성을 좀 견디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마이런이 리스트렉처링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듯이 미국이 이번 이 정책을 씀으로써 인해서 과연 어느 정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지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지금 불확실한 거죠. 이게 그 부분은 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미국 뉴욕 증시 대형 기술주 그룹이
일제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투자자들은 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제 관세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거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세율 자체는 그렇게 성장이 큰 문제는 아닌데요. 뭐 이런 겁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한 8년 정도 걸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현대차가 이제 가가지고 현대차는 이번에 수직 계열로 공장을 지어버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도 보통 4, 5년은 좋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열심히 지어놨는데 나중에 갑자기 행정부가 바뀌면서 관세 정책이 바뀌면 어떡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기업이 제일 이제 지금 두려운 것은 투자에서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투자를 중단하고 이제 일시 잠깐 줄인다는 것이죠. 그럼 전체 이제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이제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부분은 조금 불확실성으로서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자산이 가장 하이 클래스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미국 자산에 대한 불신이 좀 커졌죠. 거기다가 하반기 가면은 이제 달러 약세 이야기도 나오고 이럴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주식 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까지는 미국 자산이 당연히 좋았고 또 이 시기를 지나고 또 좋은 시기가 당연히 오기는 할 텐데요. 이 중간에 긴 기간 동안에는 조금 우리나라나 뭐 그다음에 인도나 중국이나 조금 분산하는 것도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중국, 인도, 한국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는 올 초부터 좀 좋게 봤고요. 그것은 이제 자금의 수급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에 개인들의 자산 순매수를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만 처절하게 소외됐습니다. 채권으로도 돈이 가고 특히 이제 해외 주식으로도 돈이 많이 갔는데요. 주식으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번 보시면은 채권 금리는 거의 2% 초반인데 그다음에 미국 주식은 밸류에이션상 높은 상황.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내 주식이 저는 그 일종의 돈이 이제 이동하는 장소로 보아서 수급 면에서 일단 괜찮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살펴본다면은 이미 우리나라 IMF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장률 1%로 이제 반토막을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전에 2%를 했다가 1%로 툭 내려버렸거든요. 이것은 이제 주식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재정 지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고요. 그다음 금리도 뭐 인하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식시장에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달러도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엔화에서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된다 하면은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불확실성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의 자금 유입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미국 주식시장은 S&P 500 그냥 전체 미국의 500개 기업을 사도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섹터나 종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아니라요. 원래 개독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면서 좀 다른 것이고요. 인도는 아시다시피 뭐 항상 좋다고 한다지만은 그 중에서 하이테크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섹터가 좋은 곳이고 여전히 농업 인구가 많고 아직도 한 2,500달러 정도입니다. 1인당 GDP가. 그래서 제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들은 항상 제조업 강국이 된 다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에 대해서 제조업 강국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제조업하지 말고 2차 산업을 뛰어넘고 3차 산업으로 바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로 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목을 철저하게 잘 섹터나 종목을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은행들이 이익도 많이 내고 배당도 주고 하는데요. 개도국에서 한창 성장할 때는 항상 이 부실채권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해 주는 것이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종합주가지수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탑을 달리면서 성장하는 그 섹터나 주식을 갖는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하시는 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탑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CATL이라든지 딥시크라든지 이런 쪽에 보시면은 기술의 수준이 중국이 이미 많이 좋죠. 뭐 이제 우리를 앞섰다는 것이 거의 뭐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미 치고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주식의 섹터나 종목을 가지셔도 좋은 것이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럼 이런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좀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테마주 뭐 어디? 저도 그건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채권 쪽이라서 잘은 모르는데요. 뭐 여러분들 오늘도 주식시장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아직 이것은 이제 중국하고 관세율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안 드러난 것인데 결국 중국과 우리나라도 이제 경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관세율과 우리나라 관세율의 차이 여기에서 우리도 이제 베니핏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이 제조업 전 분야를 살리겠다는 건 전혀 아니죠. 사실은 그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피트 나바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전략적으로 핵심 제조업을 아무리 동맹국이지만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걸 보니까 동맹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분야들, 이런 쪽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것은 뭐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서 오르는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그 부분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주식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 금이나 비트코인 뭐 이렇게 대체 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현 시점에서 조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금은 제가 사실은 저는 자산운용에서 금을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요. 금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세계 경제 불균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몇 번씩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달러가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다 강세였죠. 지금도 그렇고요. 근데 달러는 금하고 코인에 대해서는 약세였습니다. 일종의.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전체 불안 지폐 정부가 발행하는 이제 피아트만이라고 그러죠. 법정 화폐에서는 달러가 왕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데 화폐 범위를 좀 더 넓혀 가지고 보니까 달러와 대체될 수 있는 금이나 코인에 대해서는 달러 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가 약세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세계 경제 전체 불균형으로 좀 불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달러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 재정적자, 미국 재정적자 그때 돈 엄청 풀었거든요. 돈만 풀면 괜찮은데 정부가 재정적자를 가져갔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축통화를 너무 이제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금 가격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기본적으로 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그 금융시장망을 그때 통제하면서 달러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달러 자산을 팔고 싶어도 못 판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우리가 대만을 침공했다면 이 자산이 모두 다 동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금으로 다 바꾸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또 불신 이렇게 해서 지금 금 가격이 날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관세율 이것까지 감안해서 그래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하고 비슷한 예가 이제 71년에 미국이 금 태환을 중지했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그래서 달러를 가져와도 이제 금을 안 바꿔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금 가격이 치솟아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70년대 잘 아시는 1, 2차 5.1 파동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금 가격이 79년까지인가 해서 계속 올랐습니다. 거의 뭐 한 10년 정도 오른 셈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년 동안 금 가격이 한 7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라는 것이 이런 주식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처절하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또 뭐 겁나게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겁이 나서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산에 대해서는 몰아가고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과거에 있었다 하는 것, 금 가격의 역사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리고 아주 길게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예를 들어 금, 그다음에 단기 채권, 장기 채권,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부동산 살펴보았을 때 수익률이 제일 낮은 것은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채권, 리츠, 현금 이 자산 비중 포트폴리오 어떻게 자산 비중을 조금 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채권은 이미 금리가 3년짜리 같은 경우는 뭐 2.3 뭐 이 정도이니까요. 예금도 그렇고 사실은 메리트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조금 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작년에 이제 투자해서 보았던 그런 수익률은 얻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쪽을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현금성으로 깔고 가는 것이죠. 현금보다는 수익이 좋으니까요. 근데 뭐 MMF하고도 수익률이 별 차이 없었을 정도가 되긴 하는데 그만큼 현금성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츠를 좀 활용해서 하면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리츠는 한 2번 정도 이제 우리나라 리츠가 어려움을 크게 겪었습니다. 첫 번째가 2022년에 이제 금리가 급등할 때 리츠 가격이 한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번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리츠 가격이 이제 신나게 좀 오르려 하니까 작년에 이제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바람에 두 번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리츠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릴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리츠 이제 평균적인 아마 지금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6% 정도는 나올 겁니다. 리츠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이제 큰 두 가지 악재가 좀 지나갔고요. 이제 물량이라는 것, 그 다음에 금리 오르는 것, 그런 부분에 이제 물론 이제 경기 둔화라는 악재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물량이나 금리에 비해서는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 배당 수익률 같으면은 이쪽으로 돈을 조금 피해서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채권이라는 것을 100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한 3, 40 정도는 리츠에 조금 배분을 하시는 것 그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요.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국채를 사고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은 환 코스트까지 이제 환 차익도 있을 수 있지만 환 차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환해지를 하게 되면은 2% 정도 환 비용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전문가들도 30년짜리 국채 겁나서 잘 못 삽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할 것 같아. 그럼 금리 떨어지겠지.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채권 시장은 정말 기관 투자자들이 와서 다 만든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정보는 충분히 반영해서 이루어진 게 현재의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금리 떨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막 투자하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채권은 그런 것 좀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